어느 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여권을 제출하라는 통보를 받습니다. 이유는 없습니다. 거부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당신은 더 이상 해외로 나갈 수 없습니다. 이 일이 지금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중국에서. 믿기 어려우시죠? 지금 이 순간에도 수십만 명의 중국 교사와 공무원들이 바로 그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계 2위 경제대국이 왜 스스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을까요? 인구는 줄고 청년들은 떠나려 하는데 공산당은 지금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14억을 하나의 거대한 밀실에 가두려는 이 프로젝트의 구조와 진짜 이유,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아침, 베이징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출근하자마자 뜻밖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여권을 제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해외 도피를 계획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매일 아침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던 수십 년간 평범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이유는 단 한 줄이었습니다. 보관하겠다. 언제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이 일은 베이징 한 곳에서만 벌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상하이, 광저우, 쓰촨성의 내륙 지방까지 전국 각지의 교사들과 지방 공무원들에게 같은 통보가 내려졌습니다. 독서의 외신과 중국 내 교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실제 사례들이 속속 확인됐습니다. 특히 초중고 교사들이 집중적인 대상이 됐는데 이들이 해외의 자유로운 사상을 학생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항의한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점입니다. 중국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불러온다는 거예요.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침묵이 가장 안전한 선택인 사회에서 침묵은 동의와 구별되지 않습니다. 같은 시기 중국의 서쪽 끝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는 훨씬 더 큰 규모의 수용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신장은 중국 전체 면적의 약 6분의 1을 차지하는 광대한 지역으로 위구르족과 카자흐족 등 이슬람계 소수민족이 주로 살아온 곳입니다. 중국 정부는 이 시설들을 직업훈련센터라고 공식적으로 불렀습니다.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교육기관이라는 것이 공식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위성사진, 유출된 내부 문건, 그리고 탈출에 성공한 생존자들의 증언은 전혀 다른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수용 규모에 대해서는 다양한 추정이 있지만 여러 국제 연구기관에서는 수십만에서 100만 명 이상이 이 시설을 거쳐갔다고 분석합니다. 들어간 사람이 자유롭게 나올 수 없다면 이것이 과연 훈련일까요? 두 가지 사실, 여권 압수와 대규모 수용을 따로 놓고 보면 각각 별개의 억압 조치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한 발 뒤로 물러서면 이 두 가지가 정확히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람이 빠져나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국경 너머로 나가는 것도, 다른 생각이 퍼지는 것도, 반발의 씨앗이 자라는 것도 전부 사전에 차단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이 시점에 중국은 이렇게 필사적으로 사람을 묶어두려 하는 걸까요? 그 답은 공산당이 가장 인정하기 싫어하는 숫자에서 시작됩니다. 2023년 중국 국가통계국은 불편한 진실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중국의 인구가 1960년대 대기근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전년 대비 약 85만 명이 줄었습니다. 이 숫자 자체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다음 해에도 또 그 다음 해에도 감소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합계 출산율은 2024년 기준으로 1.0 아래로 떨어졌다는 추정치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수치가 얼마나 낮은 것인지 가늠이 안 되신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인구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려면 여성 한 명이 평균 2.2명의 아이를 낳아야 합니다. 한 명은 그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지금 태어나는 아이가 부모 세대의 절반 수준이라는 뜻입니다. 중국의 지형적 특성을 함께 이해해야 이 위기의 무게가 더 실감됩니다. 중국의 국토는 한반도를 수백 번 겹쳐 놓아도 모자랄 만큼 광대하지만 실제로 사람이 모여 살 수 있는 평야와 대도시는 동부 해안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서부 내륙 상당 부분은 사막과 고원입니다. 결국 14억 인구 대부분이 이미 포화 상태인 동부 도시권에 집중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인구가 줄면 이 도시들이 먼저 텅 비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일부 내륙 중소도시들은 지금 눈에 띄게 비어가고 있습니다. 지어놓은 아파트 단지에 불이 켜지지 않고 개교한 학교에 아이가 오지 않는 장면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인구의 규모보다 인구의 구조입니다. 수십 년간 이어온 한 자녀 정책의 결과로 지금 중국 사회는
일하는 사람이 줄고 부양해야 할 노인이 급격히 늘어나는 역피라미드 구조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 한 명이 감당해야 할 사회적 부양 부담이 갈수록 무거워집니다. 세금을 내고 연금기금을 채워야 할 사람은 줄고 연금과 의료를 요구하는 사람은 늘어납니다. 경제학자들이 인구 절벽이라 부르는 바로 그 상황 앞에 중국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가 줄어드는 것만이 공산당을 불안하게 만드는 게 아니었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 중 가장 뛰어나고 능력 있는 이들이 나가려 한다는 사실이 어쩌면 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숫자가 줄면서 동시에 질도 빠져나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겹치는 순간 공산당은 비로소 본질적인 공포와 마주하게 됩니다. 성장하는 동안은 보이지 않던 문제들이 성장이 멈추는 순간 한꺼번에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입니다. 중국에서는 몇 년 전부터 런이라는 단어가 인터넷에서 은밀하게 퍼졌습니다. 영어 단어 런을 중국어 발음으로 표기한 것인데 뜻도 그대로입니다. 달리다, 즉 도망치다. 중국의 IT 엔지니어, 의료 전문가, 변호사, 고액 자산가들이 미국과 캐나다, 싱가포르, 일본 등지로 이민을 준비하거나 이미 떠났다는 현실을 빗댄 표현이었습니다. 이 단어가 소셜미디어에 빠르게 퍼지자 당국은 검색어를 즉시 차단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점에 이미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현상이 공산당 입장에서 왜 그토록 위협적인지 이해하려면 중국 경제의 구조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중국이 반도체, 인공지능, 전기차 분야에서 미국과 기술 패권 경쟁을 벌이려면 고급 기술 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인력들이 지금 짐을 싸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도 함께 나갑니다. 고액 자산가들이 해외 부동산과 외국 금융계좌로 자산을 이전하는 속도가 빨라지면서 중국 정부는 자본 유출 단속을 강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과 자본이 동시에 빠져나가는 이중 유출입니다. 이 맥락에서 여권 압수 정책의 진짜 의미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초등학교 교사나 말단 공무원은 첨단 산업의 핵심 인력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들의 여권까지 뺏는 걸까요? 이유는 국가 시스템의 유지에 있습니다. 학교가 돌아가고 행정 서비스가 이어지고 지방정부가 일상적인 기능을 수행하려면 이 중간계층 인력이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합니다. 이들이 빠져나가면 시스템 자체가 멈춥니다. 여권에 묶어두는 것은 단순한 사상 감시가 아니라 국가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인적 자원을 물리적으로 붙들어두는 조치입니다. 청년 세대 사이에서는 탕핑, 당핑, 즉 들어눕겠다는 말이 함께 퍼졌습니다. 치열하게 경쟁하지도 않고 결혼도 하지 않으며 아이도 낳지 않겠다는 초극적 저항의 선언입니다. 국가가 제대로 된 보상과 미래를 주지 않는다면 국가가 원하는 일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공산당이 이 단어를 공식 매체를 통해 공개적으로 비판한 사실 자체가 이 정서가 얼마나 광범위하게 퍼졌는지를 역설적으로 증명합니다. 탈출도 못하고 들어눕는 것조차 눈총받는 처지. 그것이 지금 적지 않은 중국 청년들이 놓인 현실입니다. 2023년 기준 대졸자 수는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받아줄 일자리는 그만큼 늘지 않았습니다. 더 많이 배운 세대가 더 좁은 문 앞에 줄을 서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가 설계한 성공의 경로와 실제 현실 사이의 간극. 그것이 탕핑과 런이라는 두 개의 출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통제 시스템은 하루아침에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에 걸쳐 층층이 쌓아 올린 정교한 구조물입니다. 그리고 그 구조물은 지금도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가장 기반이 되는 층은 디지털 감시 인프라입니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촘촘한 폐쇄회로 카메라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나라입니다. 도시 전역에 설치된 수억 대의 카메라가 안면인식 기술과 실시간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누가 어디에 있었는지, 누구와 동행했는지를 시스템이 자동으로 기록하고 분석합니다. 이 인프라는 2010년대를 지나며 급속도로 확장됐습니다. 주요 도시의 교차로, 지하철역, 쇼핑몰, 아파트 입구, 어디를 가도 카메라의 시선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디지털 전체주의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그 위에 사회 신용 시스템이 얹혔습니다. 개인의 금융거래, 온라인 활동, 법원 판결 이력, 교통 위반 기록 등이 데이터로 축적되고 점수로 환산됩니다. 이 점수가 낮으면 항공권과 고속철도 티켓 구매가 차단됩니다. 자녀의 명문학교 입학이 제한되거나 사업 인허가가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물리적 이동과 사회적 기회가 동시에 막히는 구조입니다.
총이나 콘크리트 장벽 없이도 사람을 제자리에 묶어두는 방식입니다. 공포가 아니라 불편함으로 통제하는 시스템입니다. 가장 극단적인 형태가 신장의 수용시설입니다. 디지털 감시로도 통제할 수 없다고 판단된 집단에 물리적 공간 안에 가두는 방식입니다. 이 시설들의 건설이 본격화된 것은 2017년 전후로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눈에 띄게 둔화되기 시작한 시기와 겹칩니다. 성장이 멈춘 사회에서 불만이 자란다는 것을 공산당은 역사를 통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디지털 감시, 신용 통제, 물리적 수용. 이 세 개의 층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되면 14억 명이 사는 나라 전체가 거대한 미실로 작동합니다. 서울시 면적의 수백 배에 달하는 영토 전역에 이 시스템이 깔려 있습니다.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느끼는 감시의 무게는 외부에서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조용하고 훨씬 일상적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것이 그냥 삶의 배경이 됩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시스템이 상당 부분 민간 기업의 기술 위에 세워졌다는 점입니다. 화웨이의 통신 장비, 알리바바와 텐센트의 빅데이터 인프라, 그리고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개발한 안면인식 솔루션이 이 감시 체계의 부품으로 작동합니다. 기업들은 국가의 요청을 거절하기 어렵고 국가는 민간의 기술력을 통제 수단으로 흡수합니다. 모든 통제에는 반드시 청구서가 따릅니다. 그리고 그 청구서는 언제나 가장 말 못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날아옵니다. 가장 먼저 짚어야 할 것은 청년 실업입니다. 2023년 도시 청년 실업률이 공식 통계 기준으로 21%를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직후 중국 국가통계국은 이 항목의 발표를 돌연 중단했습니다. 몇 달 뒤 재개됐을 때는 산정 방식이 바뀌어 있었고 수치는 낮아져 있었습니다. 100명의 청년 중 20명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당국이 선택한 대응은 숫자를 고치는 것이었습니다. 현실이 불편하면 통계를 수정하는 방식, 그것이 이 시스템의 작동 원리 중 하나입니다. 소수민족에게 부과되는 청구서는 훨씬 직접적이고 무겁습니다. 위구르족과 티베트족을 대상으로 한 통제는 단순한 이동 제한을 넘어섭니다. 모어로 가르치는 교육이 축소되고 종교활동이 일상적으로 감시받으며 문화적 정체성 자체를 지우려는 정책이 체계적으로 시행됩니다. 수용시설을 거쳐 나온 사람들의 증언은 이 과정의 구체적인 무게를 전합니다. 언어가 사라지면 정체성이 흔들리고 정체성이 흔들리면 저항도 약해집니다. 그것이 설계의 의도일 것입니다. 여권을 빼앗긴 교사들에게도 조용한 청구서가 날아옵니다. 해외에서 일해보고 싶었던 사람, 외국에서 배우고 싶었던 사람, 가족과 함께 다른 세계를 경험하고 싶었던 사람, 그 가능성이 물리적으로 닫힙니다. 선택지가 사라진 사람은 주어진 현실에 더 단단히 묶입니다. 불만이 없어서 머무는 것인지, 나갈 수 없어서 머무는 것인지 구별이 어렵게 됩니다. 공산당 고위 간부들과 그 가족들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그들의 자녀들은 해외 명문대학에 유학을 가고 자산은 외국 계좌와 부동산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규칙을 만드는 사람들이 그 규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갖고 있는 구조입니다. 통제는 위로 향하지 않고 아래로만 향합니다. 가장 긴 청구서는 미래 세대에게 날아갑니다. 자유로운 이동이 막히고 다양한 사상이 걸러지며 실수와 실패를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환경에서 자란 세대는 어떤 어른이 될까요? 혁신과 창의성이 핵심 경쟁력이 되는 시대에 이 청구서의 최종 금액은 지금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무거울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 번영한 사회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실패를 용납하는 문화였습니다. 실수를 인정하고 수정할 수 있는 사회는 혁신을 만들어냅니다. 실수를 말하며 처벌받는 사회는 혁신이 아니라 침묵을 만들어냅니다. 그 침묵의 비용은 수십 년이 지난 뒤에야 청구서로 돌아옵니다. 사람을 가두어 유지했던 나라는 중국이 처음이 아닙니다. 역사는 비슷한 실험을 여러 번 반복했고 그 결말은 방식의 차이는 있어도 방향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가장 유명한 사례가 베를린 장벽입니다. 소련 영향권 아래의 동독은 수백만 명의 시민이 서독으로 탈출하자 1961년 콘크리트 장벽을 세웠습니다. 이 장벽이 세워진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나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장벽이 유지된 28년 동안 동독 경제는 활력을 잃고 사회는 내부에서 서서히 굳어갔습니다. 1989년 장벽이 무너지던 날 밤 아무것도 그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탱크도, 총도, 경고도 소용없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너무 오랫동안 억눌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중국의 방식은 훨씬 정교하고 세련됩니다. 콘크리트 대신 디지털 감시망이 있고 총구 대신 신용점수가 있습니다. 수용소 대신 훈련시설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형식이 달라도 방향은 같습니다. 사람과 사상이 나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가 가르쳐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국민을 가둬야만 유지되는 체제는 길게 보면 스스로를 약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나갈 수 없어서 머무는 것과 나갈 수 있는데 자발적으로 머무는 것은 사회가 만들어내는 에너지의 질 자체가 다릅니다. 미실의 압력은 언제나 출구를 찾습니다. 그것이 자발적 개혁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예측 불가능한 폭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닫힌 제국들은 결국 어떤 형태로든 열렸습니다. 소련은 해체됐고 동독의 장벽은 무너졌으며 북한만이 아직 그 실험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어떤 경로를 걷게 될지 그 선택이 앞으로 수십 년 동아시아 질서의 방향을 결정할 것입니다. 주목할 점은 중국 내부의 지식인들과 경제학자들도 이 구조적 위기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그것을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 자체가 불어된 사회에서 논의는 학술 논문과 내부 보고서 안에 갇혀 있습니다. 진단은 내려졌는데 처방을 말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인구가 줄고 성장이 멈출 때 정권은 흔히 두 가지 선택지 앞에 섭니다. 내부를 개혁하거나 외부로 시선을 돌리거나. 역사적으로 두 번째 길을 선택한 정권들이 어떤 결말을 맞았는지는 20세기가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지금 중국이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를 읽는 것이 이 시대를 이해하는 핵심 열쇠 중 하나입니다. 아무리 촘촘한 밀실에도 틈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그 틈들은 이미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11월 중국 주요 도시에서 이례적인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상하이, 베이징, 우르무치 등 곳곳에서 시민들이 아무것도 쓰여있지 않은 흰 종이를 들고 거리에 섰습니다.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아무 말도 쓸 수가 없다는 침묵의 언어였습니다. 백지 시위라고 불린 이 장면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중국 정부는 빠르게 진압했지만 동시에 그토록 고집하던 제로 코로나 정책을 전격 해제하는 이례적인 후퇴를 선택했습니다.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충분히 오랫동안 억눌려 있다가 한꺼번에 목소리를 냈을 때 공산당도 들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그런 현상을 막기 위해 여권을 압수했지만 방법은 항상 찾아집니다. 투자 이민, 자녀 해외 유학, 외국 국적 취득 같은 합법적 경로를 통한 이탈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와 일본, 포르투갈로 이주한 중국계 고액 자산가의 수가 최근 수년간 빠르게 늘었다는 데이터가 이를 반영합니다. 통제가 강해질수록 빠져나갈 창의적인 방법도 함께 발전합니다. 역사 속에서 이탈은 항상 차단보다 한 발 앞서 있었습니다. 경제 내부의 균열도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연쇄 디폴트는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부동산은 중국 가계자산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입니다. 그 시장이 흔들린다는 것은 평범한 시민들의 가장 큰 재산 가치가 줄어든다는 의미입니다. 경제적 불안이 커지면 그것을 외부로 돌릴 이유도 함께 커집니다. 밀실을 더 단단히 유지하려는 공산당과 그 밀실 안에서 조금씩 지쳐가는 시민들 사이의 긴장은 지금도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변화의 씨앗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 사이에서 퍼지는 소규모 독립 미디어, VPN을 통해 유통되는 외부 정보, 그리고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사실들은 어떤 감시망도 완전히 틀어막지 못했습니다. 정보는 물과 같아서 막으면 막을수록 다른 경로를 찾아냅니다. 공산당도 이 균열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강하게 조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는 힘이 클수록 반발도 커집니다. 이것은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압력과 반발이라는 물리의 문제입니다. 역사 속 닫힌 제국은 결국 열렸습니다. 스스로 문을 열거나 아니면 안에서 폭발했습니다. 중간은 없었습니다. 중국이 지금 선택하고 있는 방향은 더 단단히 닫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단단함이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지는 어떤 전문가도 확신을 갖지 못합니다. 인구는 계속 줄고 부동산 시장은 구조적으로 흔들리며 청년들은 드러눕고 핵심 인재들은 탈출을 모색합니다. 경제 성장이라는 엔진이 식어가는 상황에서 공산당은 그 대신 통제라는 브레이크를 더 세게 밟고 있습니다.
하지만 브레이크만으로는 차가 앞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미실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충격을 받는 곳이 어디냐는 것입니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 상대국입니다. 수출, 공급망, 관광, 그리고 북중 관계로 얽힌 안보 지형까지 포함하면 한국과 중국의 연결고리는 예상보다 훨씬 촘촘합니다. 중국 경제가 갑작스럽게 흔들리거나 외부 불안이 외부 행동으로 전환될 경우 그 파편이 가장 가까운 곳에 먼저 떨어진다는 것은 지리가 이미 답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추상적인 경고가 아닙니다. 공급망, 수출시장, 에너지 루트라는 세 개의 실이 이미 단단히 묶여 있습니다. 중국 내부에서 어떤 변화가 생기든 그 진동은 좁은 바다 하나를 사이에 두고 한반도로 전달됩니다. 그것이 경제 충격이든 군사적 긴장이든 대규모 난민이든 우리는 방관자의 자리에 있기 어렵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건네는 교훈은 하나입니다. 억압으로 쌓아올린 안정은 진짜 안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가둬야만 유지되는 시스템은 그 사람들이 지치거나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고 느끼는 순간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한국 역시 지금 인구 감소와 청년 이탈이라는 비슷한 신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 신호에 어떻게 응답하느냐가 우리가 중국의 경험에서 배울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교훈일 것입니다. 거대한 미실의 문이 결국 어떤 방식으로 어느 날 열릴 것인지 역사는 지금도 그 답을 쓰고 있는 중입니다. 그 결말이 어떤 형태이든 우리는 그것을 옆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준비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그때가 돼서야 비로소 드러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